미국 시각으로 4월 10일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만남이라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비핵화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북미 간 낮은 신뢰 문제를 이유로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한 상황.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며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런 북미 간의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비핵화 협상의 핵심은 북미 간 비핵화 속도 차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의견차를 좁힐 중재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면 남북 회담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과연 한미 두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100년 전 4월 11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결정한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100년이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 날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또 북한에서는 오늘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요. 비핵화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될지 또 한미 관계 과제 등도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재연과 역할에 대해 들었으면 해서 현역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심재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북한의 비핵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이제 10여 시간 후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난다고 합니다. 꼭 그 핵협상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좋은 회담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안보 분야 전문가시죠.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모처럼 날씨가 좋네요. 예. 예, 봄도 된 것 같고 그런데 한미 관계도 정말 봄 날씨처럼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오다 보니까 봄은 봄인데 춥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어쩐지.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좋겠습니다. 네, 춘내 불사춘인데 다시 제대로 봄이 좀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안보 분야 전문가 두 분도 함께 모셨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약 2시간 동안 한반도의 미래가 가름될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칫하면은 재작년의 파국 같은 엄청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그야말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절묘하게 중재, 미국이나 북한은 중재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사실상 중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지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재안을 마련해서 예.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중간 지점으로 이끌고 오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중간 지점으로 이끌어와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탄탄하게 만들 예. 오늘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이 밤에 열리게 됩니다. 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화를 통한 이 평화로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아마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걸 거고요.
또 이걸 위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그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아주 이 획기적인 대안을 도출하기에는 사실은 여건이나 현실적인 이 가능성상 그렇게 여지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한미가 정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 그리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만 해도 더없이 중요한 이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 기대하는 바는 분명히 크지만 또 냉철하게 그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 나가는 작업도 지금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전문가께서는 이번에 그 회담의 의미까지 부여해서 말씀해 주셨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4월 11일 100년 전 그러면은 임시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했던 날 아니겠습니까? 날짜가 우연히 좀 그렇게 됩니다. 하루 전인 4월 10일부터 임시의정원에서 날을 세워서 회의를 해가지고 임시헌장도 만들고 이제 임시정부 출범했던 날인데 100년 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한반도 평화 또 비핵화 관련한 분기점에서 새로운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보자면은 지난 2월 말에 하노이 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결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맥락 속에 처음 다시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의미, 기대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심 의원님? 예, 우선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이고 또 중재자이고 또 촉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동안 벌써 2달 넘어 일체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미국 출국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재개와 성과를 위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잘 성공 이뤄갈 수 있도록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로 의원님은요?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 여건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임시정부 측의 세부 시간 계획을 빼와봤어요. 예. 근데 단독 정상회담 15분. 정상회담 세부 시간이요? 예. 예. 그리고 뭐 대통령 분들하고 3분 합쳐서 15분. 또 식사까지 합쳐서 60분. 1시간 반입니다. 그러면 과연 통역 문제, 또 식사 문제, 사진 촬영 문제 어떤 지체 시간을 빼면 회담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께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지만 미국에 의해서 시간이 다 짜여지고 각본에 따라서 그려진 그림만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 얻는 것 없이 빈손을 올까 봐 정말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틀 전에 벌써 폼페이오 장관도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으면 제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식의 논리를 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뭐 굿 이너프 뭐 딜해서 중간적인 단계적인 비핵화 북한하고 완전한 비핵화하고 사이에서 중재안을 내는데 예. 그 짧은 시간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예,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미 지금 이제 프로토콜 나온 걸로 봤을 때도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보시네요. 예. 어려운 점이 물론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합의가 나올 줄로 다 믿었습니다. 저도 믿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그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이번에는 합의를 하지 말고 좀 미뤄두자 이런 식으로 하고 노딜로 해서 오히려 미국에 가서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국내 밀러 특검도 유리하게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제 북핵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고 이제 다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차제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았던 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판을 깨기라도 하듯이 빅딜 아니면 화해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듯이 예. 존 볼튼이나 폼페이오 장관까지도 이 최고도의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미국의 조야에서 흐름대로 그대로 놔두면 북핵 문제는 저는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 봅니다. 지금 미국의 최고 지도자 의회 그리고 국무부에서도 상당한 관료들이나 전문가들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김정은은 절대로 타협 안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미국의 여론을 보면 상당히 지금 소수적인 입장이지만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당사자로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평화와 직결해 볼 때 반드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소명감에서 미국의 이런 빅딜 아니면 노딜이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예. 제가 만약에 정부의 고위 관료라도 저 소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하는 방식은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하던 그 네오콘적인 사고방식에 거의 도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6월에 센토사 합의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쭉 흐름은 서로 간에 단계적으로 합의를 해서 비핵화 쪽으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예. 갑자기 빅딜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셔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의 지도자가 체면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 예. 왜냐하면 지금 그 회담을 결렬시키고 나서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회담장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간곡히 원해서 간다라고 하는 체면을 유지시켜주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서 하는 것이 노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라는 예. 실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그 김중루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소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극복해 내리라고 보고 오히려 예. 볼튼, 폼페이오 그 부통령 이 세 사람을 먼저 만나서 설득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게 오히려 순서가 좀 잘 됐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이 상황을 풀어야 될 사명을 띠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홍현익 박사는 진단을 했습니다. 자 박사님. 그게 정상회담의 역할이긴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분명한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이른바 얘기하는 워싱턴 주류, 그다음에 트럼프의 참모들과 트럼프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트럼프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의 대타결을 통해서 가능할 거다. 그런데 지금 한 1년 반을 돌아보면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듯 하지만 사실 일관된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지. 완전한 이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었어요. 트럼프와 미국 조야의 견해야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라고 네,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왔던 것이 이 폼페이오하고 볼튼의 의견 차를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하노이에서의 회담 불발 이후에 사실상 모아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딱히 반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만약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경우에는 지금 예.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참모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른바 얘기하는 독대 형식의 독자의 1대1의 대자가 어딘가에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독자 톱다운 방식 정확하게 됐어야 된다. 아하. 예, 그런데 지금 이번 프로토콜에는 이게 없어요. 같은 상황을 예. 두고 홍 박사하고 정반대를 해석을 그러니까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요. 지금 일단 하노이에서 합의 불발이 된 미국 양자를 그 대화 테이블에 다시 불러앉히는 것이 아마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표고 예. 그게 대통령께서 지향하시는 바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 하면 대화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봤더니 꼭 북한 입장이 그게 아니다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부분 좀 이따 예, 북한 입장 관련 어떤 요 타인의 말씀만 조금 더 보기라고. 드릴게요. 예. 남북한 간의 대화가 지금 고위급 대화라든가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해봐라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라는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네, 남북 문제, 남북 간의 소통 관련 좀 이따 다음 보기로 하고요. 예. 예, 우선 지금 이번 회담이 예.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토론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의견이 모두 다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예. 지금 또 실제 미국 조야의 의견이 그렇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과연 이것이 북한에게도 미국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꼭 필요한 이뤄야 될 과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김종민 의원 짧게 추가해 주십시오. 예. 예, 저는 뭐 다 말씀하신 거지 뭐 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이라는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재의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중재자 입장에서 중재를 해서 정말 최종적으로 정말 평화와 안정된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뭐 최종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양쪽의 중재자는 양쪽의 실리를 바탕으로 해야지 그러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한시적으로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번에 미국 가신 것도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봐요. 정말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뭐 그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가 얘기한 천천히 서둘러라. 그 말의 의미를 굉장히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전작권 문제도 그렇고 이번 회담 문제도 그렇고 이 비핵화의 이 과정은 굉장히 저는 길어야 된다고 봐요. 70년간 지금 비핵화 문제, 한미 관계가 엮어져 오잖아요. 그래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되려면 중재자의 역할이 되려면 그 필수 요소가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신뢰감 아닌가. 그거가 선행되려면 한미동맹에 대한 다시 재조명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미동맹도 있고 한미동맹과 관련된 방위비 분담 문제 등 여러 가지 또 경제 관련도 있고 한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것은 한반도 이제 북핵 협상 관련 이제 논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북핵 협상에서도 경협 관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요즘 나왔던 딜의 방식도 있겠고 하는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을 두고 겨냥해야 될 부분, 홍 박사님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미국은 빅딜 아니면 노딜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식 빅딜을 지금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타결 방식 자체가 지금 초점이 되고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합의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국력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면은 그게 될 수가 있죠. 근데 북한은 오로지 핵으로만 대미 억지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빅딜을 해가지고 핵 문제를 한 번에 그냥 거의 그냥 회귀되는 수준 근방까지 가게 되면 북한은 자기보다 경제력으로는 600배, 군사적으로도 한 100배 정도 센 미국한테 그냥 벌거벗고 그냥 마주서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3대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핵을 미국이 조금 압박 좀 했다라고 폐기한다? 쿠바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북한보다 국력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60년을 버텼습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했는데 60년을 버티고도 지금 재작년인가 수교했죠. 다시 수교했는데 그때도 뭐 쿠바 가서 고개 숙여서 수교한 게 아닙니다. 서로 제발 수교하자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했고 교황님까지 중재를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미국이 조금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이 정말 백기 들고 나온다 그러면 저도 찬성하겠어요. 근데 그 가능성은 정말 아주 희미한 0.1%도 안 된다고 전 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의 타협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년 센토사 합의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테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볼튼, 폼페이오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얘기한 게 단계적으로 해법을 하겠다라고 해왔어요. 그래서 2월 말에 합의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국이 틀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회담을 할 수 있는 체면만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지금 왜냐하면 볼튼이나 폼페이오가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재 재무부에서 한 것도 중단시켰잖아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북한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한 번 더 끌어들여서 북한과의 협상장에 앉히면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달 내에도 얼마든지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협상 재개와 지금 이제 또 타결 방식에서의 조금 일괄 타격 한 번의 제재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요즘 나왔던 이른바 굿 이너프 이 방식을 트럼프가 수용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미션에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정상회담 일차적인 과제가 있다고 보네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이 북한 입장하고 일치될 수도 없고요. 미국하고 정확히 같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충안이 나와야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바가
상황을 그 이해를 위해서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일괄 타결이에요. 시간표도 정하고 그다음에 어느 시설들을 목표로 할지. 북한은 이제 그걸 못 믿으니까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의 복잡성이 뭐냐 하면 이 센토사 합의 이후에 하노이에서 2차가 불발이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요. 예. 조치는 단계적으로 하되 제재는 일괄로 한꺼번에 먼저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한 게 문제가 됐잖아요. 지난번 사실상 그렇죠. 그게 일괄적으로 다 푸는 거였다 이렇게 보는 북한 거죠. 입장에서는 이 단계적 비핵화라는 건 북한이 해야 될 조치 단계는 단계적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 상응해서 나오는 제재 단계는 일괄을 요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측의 입장을 절충시키는 어차피요. 현실적으로 일괄 타결을 했다 그래도 이행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다 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제재를 너무 세분화되는 게 아니라 한 3, 4단계로 2, 3단계 내지는 3, 4단계로 나눠서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만큼 비핵화해 나가는 만큼 제재 조치도 점차 완화 해제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입각한 제재를 거꾸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 안으로 나와야 될 거고요. 분명한 거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어떤 표현을 쓰든 이 국제 관계에서 얘기했던 특히 이제 유럽 군비 통제 사례를 보면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재자 촉진자라고 어떤 용어를 쓰든 어니스트 브로커의 가장 큰 역할은요. 양쪽 다에 대해서 불편부당하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경도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 신뢰를 한미 간에 어떻게 얻어나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남북한 간에도 이 비슷한 절차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협상 타결의 전략에 조금 뭔가 미국의 뭔가 수정에 대한 우리의 중재 역할을 비롯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를 만드는데 가장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또 그렇게 보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그런 목표를 두고 있고 그게 조금 적절한 접근인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재자냐, 촉진자냐 이런 개념 이야기도 간혹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다면 아까 그런 점에서 차 박사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뭔가 김정은 위원장 북한과도 사전에 서로 간에 뭔가 조정이라든가 서로 소통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시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있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난 227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은 6.12 센토사 회담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접근에 어떻게 보자면 다시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쉽게 말해서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한 어떤 리비아식 그런 해법을 이야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9.19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대통령이 바로 미국에 갔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겸. 그래가지고 이제 영변 시설을 만약 미국이 상응한 조치만 해준다면 전부 국제적인 그런 감독 하에 폐기하겠다라는 북한의 의견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공식 답변이 이번 227 하노이 회담에서 나온 미국의 입장인데 이것이 바로 그렇게 어떤 그런 연장선상일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원점으로 돌리는 이런 접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중재자라는 단어를 빌리자면 그 입장에서 먼저 미국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방향과 어떤 앞으로 전개 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북한을 만나는 게 그게 옳은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무 의원. 잠깐만요. 회장께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그 남북한 간의 정상 간의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뉘앙스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었고요. 대화를 통해서 거의급이든 물꼬가 풀리려면 적어도 남북한 간의 대화는 지금 미북 간의 하노이 회담이 이 불발이 됐지만 뭔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쉽게 고위급이든 뭐든 얘기하면 소통을 얘기하는 고위급 거죠? 회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는 거는 적어도 북한이 그렇게 뭐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 간의 약속은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라는 뭔가를 보여줘야 미국도 결국은 한국의 얘기를 듣고 다시 입장을 바꿔보는 것이 유리하겠구나 하는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자박사께서는 2.28 이후에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떤 양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나쁜 관계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같이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 이후 후속 사업에서 예. 유해 발굴 사업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걸 위하면은 이제 이 군사 공동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응답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미국에 대해서도 협상에 나오라고 촉구를 해야 되지만 예.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그 남북한 간의 약속을 일단 지켜야 전반적으로 신의가 올라갈 게 아니냐 하는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된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하시고 김준호 의원 예, 기다려 계십니다. 하십시오. 예, 저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외견상 나타난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비핵화 협상이 대단히 위기의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노이 회담 끝난 직후에 이제 이용호 외상, 최선희 부상 등이 심야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3월 15일 날 최선희 부상의 발언, 이거는 거의 최후 통첩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시행의 1단계로서 3월 22일 날 일주일 후죠.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북한 대표단을 철수시켰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그날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내린 그런 제재를 취소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은 훨씬 심각했을 수 있다. 뭐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라고 보여지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빨리 미국 측의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고 앞으로 협상 방향을 논의한 후 그걸 가지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호 의원님 얘기 듣고 그다음에 홍현익 박사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번 방미 정상회담은 실질적으로 현재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회담의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 외에는 더 이상 용심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시간을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 얘기를 빌리면 뭐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모든 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비핵화 회담을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까지 느껴져요. 왜냐하면 정말 핵하나 때문에 국방비도 40조 원, 48조 원을 들여가면서 계속 지금 수십조 원씩 들어가면서도 지금 끌려가요. 국방이 끌려갑니다. 비핵화 또 회담 보세요. 옆에 가지도 못하고 두 정상이 입만 보고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미국에서 정보도 안 주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너는 미국 편 아니냐, 플레이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저는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30일 날 로이터에서 문서를 뺐지요. 일부.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중에서 정말 궁금증이 풀렸어요. 전달했다는 문서 말이죠, 당시에. 예, 전달했는데 영문 국문 같이 있었다는. 거기에 획기적인 내용이 있어요. 과학자와 기술자의 상업활동 전환, 또 비핵화의 정의, 그리고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주겠다는 확실한 완전한 비핵화예요. 그건 정말 우리가 만들어서 오히려 미국이나 북한한테 제공을 해주고 교섭을 시켜야 될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핵화의 정의도요. 조선반도 비핵화인지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의 비핵화인지 세 개가 혼재돼 있어요. 네. 미국 다르고 한국 다르고 북한 다르고 이거
지금 정치권이나 이 국가 지도자에서 확실하게 개념을 안 잡아요. 다만 현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쓰기 때문에 국방부까지도 한반도 비핵화로 자꾸 그래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예. 분명히 어제 그제 그 폼페이오가 얘기했던 그 변화가 놀라운데 북한의 비핵화로 분명히 명시했어요. 그걸 안 하면 91년도에 저희가 4차 최고위급 회담에서 나타났던 그 조선반도 비핵화지대 거기 보면 3조 7조에 명시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미국의 해구산 또 뭐 전략 핵무기 철수,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예. 이게 다 있어요. 그러면 정말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라면 이거는 심각한 남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김준호 의원께서는 이제 그 하노이 회담 때 전달됐던 문서위까지 진전이 돼 버렸는데요. 아까 나왔던 얘기는 지금 최근 상황에서 북미 간의 관계를 문제 우리가 중재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김정은과의 관계도 잘 풀어가야 되는 거고 뭔가 그동안 소통이 좀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에 지금 답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지금 너무 많이 해제를 요구했다. 그 만약 차 박사님 그런 논거가 맞으려면요. 안보리 제재한 5개를 해제해달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 볼 때도 좀 많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합의할 생각이 있었다면 5개가 너무 많으니 뒤에서 한 2개는 풀어주겠다. 요번에는. 당신들도 영변만 해체한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고 하고 합의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요번엔 판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생각이 없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서를 줬다는데 문서는 엔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북한이 그런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건 잘 정리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건 먼 미래 얘기예요. 지금 중간에 1단계 합의를 하려는데 먼 미래에 그거를 당장에 약속하라니까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안 된 거죠.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준비도 해갔으면 좀 더 좋았겠죠. 예. 그럼 합의가 됐을 텐데.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판을 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판을 깨는 게 목적이었다. 라는 게 분명하고요. 이건 제 평가가 아니라 로이터나 뭐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미국이 낮은 단계로는 합의할 수 있는데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는 걸 안 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 미국이 판을 깼잖아요. 우리 정부도 애초에는 북한을 먼저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애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돌아가면서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는 북한에 만나려고 그랬죠. 근데 북한에서는 카드가 핵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의 자체에 대해서 카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태도를 감춰두는 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를 안 만나준 거예요. 안 만나주는 상황에서 상황이 점점 잘못하면 상황 관리가 안 되고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미사일이라도 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니면 미국이 제재를 자꾸 더 가요.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 제재를 중단시켰기 망정이지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협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할 의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북한과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으니 더군다나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었죠. 한미 국내 언론에서 한미 관계가 안 좋다고 계속 막 그냥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게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 지금으로서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입장이 너무나 극단으로 갔기 때문에 끌어들여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자는 쪽으로 순서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합의가 되느냐 아까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네. 합의가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얼리 하비스트라 그래서 연속적으로 조기 수확을 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지금 북한의 입장은 그 핵 문제를 한 10개 이상으로 잘라서 각 단계마다 혜택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한 3단계 가면 제재가 사실상 해제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까 봐 걱정하거든요. 네. 따라서 단계를 한 10개가 아니라 2-3개로 나누는 거예요. 크게 3개 나누고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부에다 빨리 실현하도록 하는 거, 그게 네.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7일 날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얘기했다고 하는 스냅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재를 일단 북한이 일정 수준 비핵화라면 상응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상응 조치가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 제재를 일부 풀어줬다가 약속을 지키는지를 이행 상황을 봐서 안 지킨다 그러면 다시 가자는 네, 거예요. 일단은 줄여주시고. 그러니까 예. 그거를 다 함께 묶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살리고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예. 분명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지가 있다. 아까 이제 지나갔던 2.28 하노이 회담의 이제 결렬 배경까지 같이 거꾸로 돌아갔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견해차는 있어 보입니다. 차 박사께서는 이제
스스로는 북한의 경우에는 아주 뭐 이제 부분적인 비핵화를 하면서 푸는 것을 한꺼번에 풀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홍현익 박사는 그건 이제 변명에 불과했던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했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게 우리나라 또 미국, 북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소통도 좀 잘 돼야 되지 않겠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접근 방식이 좀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니까는요. 또 남겨두고요. 네. 남겨두고 김종로 의원께서는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긴 과정이기 때문에 일거에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접근하자 뭐 이런 제안까지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견해차가 있는데 또 심정원 의원께서는 중요한 시점이다. 잘못하면 비핵화 자체가 난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풀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까지 좀 보여주셨습니다. 어쨌든 북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제가 시작할 때 오늘 4월 11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열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일로 봤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먼저 나오고 인민회의가 열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시점으로 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먼저 나온단 말이죠. 이전에 이틀간의 정치국 전원회의 또 중앙위 전원회의 열리면서 부분적으로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예상하십니까? 차 박사님. 네, 지금 이 두 일정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 일정은 꼭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보고 그다음에 반응하겠다 해서 잡힌 건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최고인민회의 비슷한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이때 서로 주고받아진 메시지가 총체적으로 양측 일종의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어떤 컨텐츠가 나오느냐인데 최소한 북한의 정책 결정 체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최고 이 주권기관이란 말이에요. 대의기관이고. 그러니까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이 북한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 결정되는 자리고 예. 결의가 되지만 사실 실질적인 이 권력 구도,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정책 결정은 조선 노동당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현안일 경우에는 보통 이번 최고인민회의 하기 전 분기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제 정책이 결정되고 이번에 의결이 되고 이게 조금 시급한 현안인 경우에는 이번처럼 정치국 확대회의, 그다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다음에 이게 최고인민회의 추월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북한이 던진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최소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이 먼저 판을 깨는 이 선언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결국은 기존 메시지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 자력갱생이 강조가 되면서 경제 집중 노선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력경쟁 뒤에 덧붙였던 뭐 제재를 통한 굴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다른 대응하겠다. 이건 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오히려 원래 얘기했던 의도 부분에서는 조금 이 작게 강조된 거라고 봅니다. 예, 흔히 얘기되는 이 일부에서 나온 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협상 자체가 완전히 이제 지금 불발이 됐다라는 선언을 한다든가 이제 다른 게 최소한 그 얘기는 아닐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메시지죠. 하나는 기존 노선은 유지한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북한이 표정 관리를 하는 건지 본인들이 그렇게 이 생각을 진짜로 하는 건지 믿는 건지 근거는 미약하지만 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제재를 계속 한다라고 해도 북한이 던진 메시지예요. 예. 자력갱생으로 버텨나갈 거고 그럴 수 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압력을 주면 예. 그때는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현재로는 이 최고인민회 알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노동당 네. 전원회의나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던져진 메시지고 이게 최고인민회에서 그대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그제 정치국 회의하고 그다음에 중앙위에서 나왔던 것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기조가 바뀐 건 없다라고 보시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특히 3월 15일 최선희 부상 성명 이어서 3월 22일 공동연락사무소 철수 등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역시 북한으로서도 다시 대화 기조를 이어가고 그리고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바로 자력갱생을 통해서 제재
그로서 북한을 굴복시킬 수 굴복시키려고 있으리라는 그런 적대 세력이 오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그 발언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즉 그 말은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그동안 내놓은 어떤 비핵화 맵, 그 협상 내용에서 물러날 의도가 초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제까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그 발표된 그런 내용은 그대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나타내주고 있고 예. 또 하나 금년 신년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새로운 길의 모색이라든가 이런 건 다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렇게 제재 세력에 대한 오판을 보여주겠다라는 이면에는 북한 나름의 그 핵무장 고도화 그리고 역시 그 핵무장의 유출 가능성도 함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해법이 필요할 조금 추가로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미 어제 그제 나왔던 걸로 봤을 때 이번에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 나올 내용 대충 나온 거 아니냐 봤을 때 지금 이제 두 분의 입장이 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네, 김중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하노이 회담의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네, 저는 스몰 딜이 안 된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노들이 나왔다. 아니죠. 노딜도 아니고 저 완전한 패키지. 아니, 그러니까 당시 결과가요. 그러니까 예. 스몰 딜로 가버렸으면 스몰 딜로 엉거주춤한 회담이 끝났다면 우리한테는 최악의 안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행이다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일부 그 빅딜 내용이 이제 공개되고 그랬는데 스몰딜이 뭡니까? 스몰 딜은 영변 핵만 파괴하고 뭐 금강산 또 개성 이거 예. 푸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푸는 예. 그런 딜이 당시 보도가 많이 됐던 예, 예.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그러면 거죠. 지금 이제 빅딜은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재래식 무기까지 전부 총망라된 겁니다. 화생방 중에서 지금까지는 방사능만 그걸 했는데 아까 이제 홍영익 예. 박사는 최종 이제 그렇게 보는 거다라고 그래서 그 얘기했고. 문제는 이제 최종적인 장기적인 그 프로세스에서는 그게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 근데 북한은 지금 즉흥적으로 나타난 일 때문에 그냥 결렬된 거거든요. 트럼프에 의해서 결렬됐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미국에 가공할 만한 그 정보력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영변 말고 다른 거 하나 툭 던져보니까 얼굴색이 확 변했다고 그래요. 김정은이 네. 야 어떻게 저걸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정보를 미국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아마 회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지금 이제 당근과 뭐 채찍을 다 해서 강원 전략으로 나가리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다만 현재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어제 그제 나왔던 거 가늠하거나 아니면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 나왔을 특별한 뭐가 있겠느냐. 네, 최고인민회의는 지금 통례로 봐서는 그 다음 날 내일이나 아마 그 결과를 발표하리라고 네. 봐요. 그러면 회의는 오늘 하더라도 그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고 뭐 아까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정해진 게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한미 상호 방위저 대통령 정상회담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가 선호 문제는 뭐 손익계산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오늘 안 하고 내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미국의 네. 그 결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게 북한도 어렵지만 북한도 유연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홍은희 박사. 네. 최고인민회의 결과는 이미 사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인민회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네. 이게 북한의 권력 서열 1등에서 250등까지 1등에서 그냥 정말 서열 250등까지 다 참석하는 회의거든요. 거기서 김정은이 외친 게 또 김정은이 삼지연을 찾아가서 경제 시찰을 하고 네. 또 원산 갈마지구를 그 호텔 짓는 거를 시찰하고 온천지구를 시찰하고 그다음 평양에 새로 지은 백화점을 견학을 해서 참 잘했다. 이게 저는 사실 약간은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최고인민회의 겨냥해서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 쏜다든지 그걸 최선희가 암시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정치국 확대회의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뿐 아니라 행동으로 돌아다니면서 경제 시찰만 했어요. 그 얘기는 김정은이 미국한테 계속 구애를 한 거죠. 나는 경제 계속 하고 싶으니까 대화합시다. 그렇지만 내가 최고 존엄으로서 먼저 대화한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
보나마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박봉주 총리나 갈리고 이제 인사 이동이 오히려 중요하고 김정은이 아마 뭐 주석으로 등극하든지 뭐 그런 것이 오히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가 미국에도 전달이 돼서 폼페이오나 볼튼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최고의 모든 걸 다 내놔라 이러다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 제재 중단해라 딱 철퇴를 내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 대통령께서 그 워싱턴 D.C.에 도착하기 불과 한 10시간쯤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에 대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생각하고 싶다. 네.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도착하시면서 많은 성과를 얻으신 겁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이 말이 이거를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외교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근데 폼페이오가 스스로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상원 외교위라는 거는 사실은 뭐 네. 그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김정은도 독재자 아닙니까? 이러니까 저도 뭐 그렇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유도 신문을 합니다. 의원들이. 왜냐하면은 미국의 입장을 더 강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북 강경 의원들이 네. 강한 얘기를 끌어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물어본 거예요. CBID 하기 전에는 CBID가 확인되기 전에는 제재를 안 풀어줄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안 풀어주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그러나 약간의 여지는 남겨두겠다. 이게 이 부분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고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그 카드를 갖고 우리 대북 특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예. 만나서 설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경우는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이끌어내 가지고 김정은 뭐 독재자 얘기했던 것은 그런 유도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아까 최근에 폼페이오가 뭔가 융통성 있는 태도로 봤을 때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차대원 박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 볼튼이 했던 얘기예요. 볼튼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북한의 비핵화 성의에 따라서 기존 제재에 대해서 제재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되도록이면 미국 쪽의 모든 메시지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 필요는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그만큼 우리가 한반도의 대화나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비핵화라는 거가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그 의지를 전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지금 제가 되돌아보면 제가 왜 아까 미국은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의 변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어떤 수사들, 레토릭이 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좀 지나치게 우리 편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 해석한 게 아닌지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예. 사실은 그 입장에서 별로 변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미국이 비록 사실 맞아요. 미국에 상당히 네오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게 맞거든요. 예. 그렇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동맹이라고 해서 꼭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투명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예. 예, 저는 우리 차 박사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실제 이번에 그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죠. 그러나 제가 읽기로는 지난 227 하노이 회담 전에 비건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재 완화 부분과 어제 이야기한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발언 내용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야, 예. 어쨌든 간에 의미 있는 발언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군요. 예. 그러나 정말 결과는 두고 봐야죠. 문제는 저는 이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으로서도 북한 비핵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예.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오라고만 주장해서는 어떤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이제 다른 서로의 입장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조율해 갈까 하는 것이 역시 미국으로서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 얘기 김중로 의원께 저렇게 듣고 이어서 그다음 주제는 한미 공조, 한미 동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관련 얘기 최근에 폼페이오 발언 등에서 다른 여지의 가능성을 찾았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세 분이 하시는 말씀에 뭐 대부분 동의하지만 일부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과연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미국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세계를 경영하는 관리의 문제고 예. 대한민국과 북한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까 한미동맹 문제를 얘기했는데 중재자든 뭐든 간에 상호 신뢰 문제가 쌓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봐요. 끝없는 갈등 속에서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북한 문제, 한미동맹 문제 이거를 바둑을 복귀하듯이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부에서. 예. 지금 믿음이 없는 가운데 지금 오늘 갔지만 홍현욱 박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네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건 이제 상당히 애매모호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한미동맹 관련 질문은 제가 심재권 의원께 먼저 질문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그 조금 한미동맹 예전보다 조금 뭔가 조금 느슨해진 거 아니냐. 또 일부의 아주 소수에서는 우려까지 하고 있는데 한미공조, 한미동맹 최근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한미 동맹에 이상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그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이러저러한 그 이견이 있죠. 그러나 그야말로 부부간에도 이견은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그 미국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 측 특히 미국의 강경파들의 그 의견으로서는 비핵화의 그 맨 끝자락에는 언제나 군사적 옵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비핵화가 순조롭게 되지 않을 때 미국은 군사적 옵션에 그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본 입장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거 비핵화에 관한 그 아무리 참 그 굳건한 동맹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시각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동맹의 정신을 살려서 그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가지고서 무슨 균열이 있다라든가 또는 그 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사항으로 보고 우리가 논의해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동맹 정선 이상 없다라고 시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상이 있다고 봐요. 외무장관한테 제 사노이 결론은 외교 참사라고 했어요. 동맹의 문제는 라이스가 2004년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안보 전략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동맹에는. 하나는 common interest, 공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common danger, 공통의 위험. 둘이서 함께 막아낼 적, 상대가 있어야 될 때. 그 세 번은 공통의 가치, common value.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념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 기류가 미국의 기류입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가 지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커먼이 어느 부분에서 깨졌다고 보시나요, 지금요? 커먼은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신뢰감이 없으니까 이런. 아니, 세 개 아까 뭐 이념, 이혐, 이해관계 세 개를 얘기하셨는데 예. 어느 부분이 깨졌습니까, 지금? 두 번째 위험이 제일 심각하게 깨져 있죠. 예. 우리는 북한하고 완전히 한패로 봅니다, 미국이. 그리고 그렇지 미국은 않습니다. 적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서 벌써 틀어진데 아니 정말 냉철하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오늘은 정말 국민의 안보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정말 지금 이 국방장관도 그러고 외무장관 이상 없다고 그래요. 예? 사랑이라는 건 혼자 짝사랑해서 되지 않아요. 상대편이 싫었는데 자꾸 건들면 그건 스토킹이에요. 안 그래요?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왜냐하면 그런데 저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이 예. 어느 부분에서부터 제가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지 이것저것 하십시오. 너무, 지금 저 그런데 어제 저 국민들 그 여론조사도 거의 50%가 한미관계를 안 좋게 그런데, 봐요. 그거는 뭐 진영 논리도 있고 그렇지만 예.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아니, 그런 뭐, 점에 있어서 예.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잘 협의하면서 가장 그 바람직한 접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한미 간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 또는 신뢰를 잃고 있다 아닙니다. 저는 글쎄요. 그 지금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 미국 국무부의 그런 고위 관리 입장에서도 그런 그 동맹 균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한국 정치가 만들어내고 있는 논리다. 이런 이 비판도 있어요. 내부의 정쟁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지 문제는- 실제 지금 한미 간의 어떤 그런 정책적 조율에 있어서 균열이 가고 그런 건 네, 두 이제 전문 학자 얘기 좀 들었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한미 동맹이 아주 건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한 90% 이상은 미국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한미가 동맹이라고 하지만 정부마다 철학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해서 평화 통일로 나가야 된다. 근데 미국에 있어서 평화 통일을 뭐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북핵 문제도 굉장히 성의가 없죠. 한반도 평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이익보다 한반도 평화를 더 우선시할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간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이게 한미 간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 동맹국하고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캐나다 총리하고 그 젊은 총리하고 막 그냥 사태질을 가면서 막 싸우잖아요. 메이 총리한테도 여성인데도 막 그냥 막 대들고 막 싸우죠. 네. 독일 총리하고도 그러죠.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권위주의적 통치자,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필리핀 두테르테 이런 사람들 오히려 칭찬합니다.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 뭐라 그러냐면 김정은이 얘기를 하면은 다 귀를 기울이는데 내가 얘기하면 비웃어서 난 김정은을 존경한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2배로 안 올려 지금 철수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지금 신뢰가 없이 보이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를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사드 배치 별로 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미 동맹이 워낙 중요하니까 전 정부가 약속을 했으니까 배치를 하신 거 아닙니까?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워낙 안 되니까 정말 인내심을 발휘해서 김정은을 설득해가지고 북미 간의 대화도 시켜서 정상회담도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걸 계속 미국이 막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계속 인내심을 발휘해서 계속 실무조정위원회도 만들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요번에 정상회담에 정말로 엄청난 실망을 안겨줬죠. 사실상 합의하기로 작년 11월부터 저 같은 전문가가 보기에는 정말 폼페이오나 부통령이나 안보보좌관이 다 낮은 수준으로 일단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나가기로 해놓고 갑자기 빅딜을 해가지고서는 이게 엎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문재인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으셔서 그런 거지. 예. 사실은 이게 거의 모든 책임은 미국이 진짜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예. 그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래도 참고 설득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안 좋으니까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조금의 뭐 지금 이제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저한테는 발언기가 네, 아닌데. 들을 겁니다. 90% 이상 실제로 거의 100% 가깝게 미국과 트럼프 쪽이 책임이 있다라고 홍현익 박사는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그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에 저는 그 예전이 어떤 예전인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모든 동맹 관계는 변해요. 어떤 일정하게 그 어떤 지점을 두고 그걸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동맹 간에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어느 시점, 그럼 가장 좋은 시점은요, 사실 냉전 시대 시점이에요. 그게 편애하는, 그게 예전 같다라는 견해도, 근데 그걸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동맹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다만 동맹을 유지하는 핵심 변수들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도 있지만 신뢰라고 봐요. 이 신뢰에서 가장 또 하나 이 또 신뢰의 핵심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제 수용하고 이해를 해주느냐. 그리고 또 틀리면 틀린 대로, 그 다음에 같으면 같은 대로 얼마만큼 솔직하게 이거를 얘기하느냐.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신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맹에서 앞에서는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뭔가 지금 딴 행동하는 것 같다. 이게 가장 금물인 거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신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황이? 저는 그렇게 상황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나쁘진 다만 않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양자간에요. 자, 우리가 볼 때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변수를 얘기할 때 트럼프란 인물이 있어서 그래도 대화를 통한 협상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하면서 또 동시에 얘기하는 건 트럼프 때문에 갑자기 그 막 방위 분담 같은 거 가지고 이거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행정부의 특성 중에서 우리한테
이 좋은 거, 우리한테 단 것만 편의적으로 차용해서 써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는 시점에 따라 우리하고 미국하고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네. 다만 이게 과연 지금 얘기해서 누구 책임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별로 신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 두 분 뭐 짧게 추가하시겠다니 가시고요. 예. 저는 그 책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의견의 차이, 항용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까 지금 우리 차 박사님 냉전 시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뭔가 어떤 그런 그 적대적인 목표를 두고서 그 의견을 함께할 때 뭐 그런 동맹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은 또 그 다른 상황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국익을 생각하면서 또 동맹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고 볼 때 저는 지금의 어쨌든 그 한미 간의 그 상황이 균열이다, 동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결코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정의를 드리면요, 제가 보는 건 이래요. 지금 현재 이거 자체가 심각한 그 어떤 동맹에 그 균열이 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현재 있는 이 과정이 잘못 관리되면 자칫 굉장히 균열이 날 수는 분명히 있어요. 예. 저도 차 박사님하고 회를 같이 하는데요.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예. 근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볍게 보면 가벼운데 지금 4강 외교가 이렇게 나빠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나라가 미국은 특히 그런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김 의원께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시군요. 대단히 지금. 저는 우려해요. 그래서 이번 회담도 교착 상대를 타개하고 회담의 동력을 얻고 거기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하고 3차 북미회담 이렇게 혹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뭔가 오히려 부정적인 계기가 잘못하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왜 그러냐면 폼페이오 장관의 그 말씀을 우리 홍현익 박사님은 긍정적으로 여지가 있다는 말을 굉장히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강성 기류가 지금 이 워싱턴을 덮고 있어요. 제가 볼 느낌은 조야가 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참모들부터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한미 관계 왜 제가 나쁘다는 증거를 대고 싶은데 군사적인 측면에도 9.19 남북 군사합의 과정에서 연합훈련 폐지라든가 축소 이런 문제들이 한미 간의 조율이 적극적으로 안 됐어요. 굉장히 미흡한 분이 많았고 또 그거 이어서 뭐가 되냐면 한미연합사 전시에 그 탱고방카라고 있어요. CP 탱고. 그거하고 군산 비행장의 예산을 멕시코 장벽 한다고 그냥 전용해 버렸어요. 한국에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보면 또 요즘 뭐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죠. 3다 외교가 뭔지 아십니까? 3다?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 일본, 중국한테 따돌림 당한다는 게 3다 외교라고. 3위이고 다른 좀 나라들 많이 국민들 간에 많이 제가 잘 모르는 거 보니 그렇게 유명한 저도 지금 것이 처음 아니고.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 이제 뭐 패널들 입장에서보다는 정말 저희 이제 국가 안보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예. 지금 비핵화 문제의 장기 레이스도 다 이 신뢰관계 안 쌓이면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봐요. 네, 그런 측면에 필요 충분 조건이 한미동맹이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저는 외교 문제에서. 예. 예. 네, 한미동맹 자체를 주제로 한 건 뭐 이 정도 하고요. 아까 지금 이제 김중로 의원께서 뭐 상당히 최근에 자칫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혹시 악화될 소지까지 있냐 하니 그럴 소지도 있다라고 보셨는데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이번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라고 본다면 홍 박사 어떻습니까?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인 목표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성과를 구체적인 성과로 봤을 때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 성의를 봐서라도 대화에 나서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명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그래서 이제 움직여서 우리가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고 그래서 북한도 움직이고 그래서 실무회담 또는 장관급 회담이 이제 개최되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서울 온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거는 오히려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와야 남북 간의 진정한 화해가 도모되고 남북 간의 경험도 획기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폼페이오가 며칠 전까지의 그 기조를 바꿔서 더군다나 그저께는 예산위원회 소위 이런 데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어저께 얘기는 상원의 외교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북핵 문제를 딱 다루는 미국 최고의 의회기관, 거기서 딱 아주 내놓고 물어보는데 이게 CBID가 확인될 때까지는 제재를 안 풀어줄 거죠? 그랬는데도 저는 여지를 두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걸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스페이스라는 얘기,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얘기했고, 한 번은 룸이라고 얘기했고, 그거는 분명히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영부인들이 뭐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대화를 많이 못한다 그러면 오늘 또 청와대에서는 영부인들께서는 사진 찍으시고 아마 이 대통령끼리만 얘기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 뭐 시간은 나왔습니다. 이제 별도로 네네. 움직인다. 네, 그렇게 얘기도 나왔고 또 하나는 영부인들이 있는 상황이면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보면 영부인과 같이 부부끼리 만나는 정상회담 하는 건 굉장히 아주 가까운 우방하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부인들끼리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에 멜라니아 여사가 서울에 왔을 때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좀 좋은 분위기로 시작해서 소규모 회의를 거쳐서 오찬을 하면서 확대 정상회담이 되면서 이를테면 우리가 그 일괄 타결식 방식을 원래 원하지만 그러나 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의 성의를 보인다면 우리도 융통성을 보일 용의가 있다. 이 정도 얘기만 나온다면 굉장히 성공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바고 실제로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기대할 만하다라고 지금 홍 박사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한 3가지 정도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 결과에서. 나오면 그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거는요 구체성은 앞으로 이 외교장관 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 3가지 원칙은 합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한다.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력 사용이 요구되는 그 상황 자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한미 양국의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이런 게 될 거고요. 사실은 배석을 누가 하느냐 단독 회담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회담 시간 자체가 짧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였거든요. 하노이 회담 전에 하노이 회담 중에 북미 간에도 그 앞에 만찬에 누가 참석하는가를 놓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나온 그 참석자의 인물을 보면 미국은 오히려 상당히 그냥 밥이나 먹자라는 쪽으로 나온 거고 북한은 오히려 이제 제재 해제 문제를 굉장히 아마 그 전날부터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 정말 1대1 배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몇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은 길을 간다는 걸 보여주는 선에서 지금 합의를 하는 것이고 예. 별다르게 정말 결심을 해서 타결을 지금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아직은 너무 의안이 무겁고 그다음에 또 시간 자체도 그렇게 좀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은 들어요. 네, 원칙론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정도를 내는 정도를 기대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 박사님 보고 계시고요. 네, 김종래 의원께서는. 예, 저의 입장에서는 그 북한하고의 이제 소통을 하고 갔느냐 안 갔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의사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아하. 예, 그러면 짧은 시간 내라도 참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 영부인들 합숙하고 식사하고 사진 찍고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로 적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아까 그래서 제가 미국이 그려진 그림만 보여주고 그냥 가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회담에서는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을 타결을 하고 회담에 동력을 넣고 그다음에 또 남북 정상들 미국 정상들에게 만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엮어낼 수 있는 그런 것만이라도 좀 해오신다면 큰 수확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여튼 신뢰가 아직 지금 형성이 예. 안 돼 있어요. 그거가 선행되지 않으면 세부적인 거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산호위에서 그 나왔던 그 문서를 보면 북한한테는 항복 문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협상이라는 게 양보 타협이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비핵화의 정의 또 동결, 지금은 동결이에요.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12,000명의 기술자가 있는 한은 되지가 않는다고 봐요. 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을 좀 가지고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심 의원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려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노정된 어떤 소위 말하는 일괄 타결과 어떤 단계적 그런 그 해결과의 차이를 메꿔줄 소위 굿 이나프 딜이 어느 정도 한미 정상 간에 그 합의될 수 있고 또는 어떤 이해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면 뭐 금상첨화의 그런 그 결과라고 보고요. 미처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한국과 미국 간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이미 몇 가지 확고한 그런 그 원칙의 합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어떤 포괄적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톱다운 방식의 접근도 있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어쨌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자. 뭐 이런 그 원칙적인 합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한미 간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합의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그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런 그 간극을 그 점차 좁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논을 계속 해나간다. 정도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예.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덧붙여서 그 올 상반기 중에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오시면은 우리 남북 간에 네. 어떤 대화 그 모색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난 다음에 너무 늦기 전에 올 상반기 중에 그 한미 정상 회담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때는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도 좋고 이런 합의에만 이룰 수 있다면은 아주 훌륭한 결실을 맺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얘기할 게 많은데요. 또 잠깐 그래도 오늘 그 유튜브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 의견 몇 가지 좀 살펴보고 토론 계속 뭐 나머지 부분 정리할 것 같습니다. 김희선님의 의견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주문하는 얘기입니다. 최아람님의 의견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한미, 북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소망을 전해주는 문자 같습니다. 주지현님 의견입니다. 답보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성과를 안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뭐 질문이라거나 뭐 다른 견해보다는 뭐 잘 되는 쪽을 바라는 얘기 같습니다. 국민들의 소망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제 아이템들 다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한 두세 가지 다뤄야겠는데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역시 이게 또 우리 지금 얘기할 때는 남북 미 뭐 세 나라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요. 동북아 여러 나라를 포함한 국제 외교 관계가 물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국 문제라든가 근래 와서는 북한의 경우에는 러시아 푸틴과도 계속 관계를 맺고 이런 상황인데 외교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죠.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대화의 동력을 이어간다든가 또는 어떤 중간 단계로서 그 단계적 비핵화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 굿 이나프 딜에 속하는 그런 어떤 그 조치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들 관계 포함해서요. 예, 그런 데 있어서는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 지원이 그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추구해 감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도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그 비핵화로 시작되는 어떤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체제를 생각할 때 바로 여기에 있어서는 그 육자회담을 우리가 그 상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자간 협의 체제도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자간 협의 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예전에도 상당히 시사했던 내용 같은데 지금 이제 외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에다가 일본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주변국의 도움이 없이는 비핵화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지금 북한도 러시아하고 좀 정상회담을 추진 중에 있고 중국은 이미 3차까지 끝났죠? 4차 끝났는가요? 그리고 또 뭐 일본은 시진핑 이제 불러 같이 만나기로 하는 예,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자 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그 예를 들면 그 청전협정 같으면 당사국인 중국이 들어와 4자 회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자 회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국도 지금 저 북한이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러시아, 중국을 다 해서 자기들의 후원 세력으로 딱 놓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요즘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지만 정말 예.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하나 덧붙인다면 이렇게 주변국 외교가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대사들을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좀 포진해서 네. 그걸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어요. 우리 저 전문직입니다. 심의원님께서 좀 건의 좀 해서 정말 이 외교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왜 전문성 있는 사람을 깨알 같은 보내는가. 주문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네, 홍 박사님. 네. 올해가 사실 그 외교의 해가 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언제라도 지금 러시아 갈 가능성 또는 이달 말에 그 베이징에서 1대1로 정상 포럼이 있어요. 거기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26일경일 겁니다. 베이징을 어차피 가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쯤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아베 총리는 벌써 한 너댓 번 이제는 정말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될 때다라고 벼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4번이나 만났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3번, 트럼프 대통령은 2번. 얼마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그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중 관계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과거보다는 좀 좋아졌죠. 제일 안 좋은 게 박근혜 정부 말기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천안문에 가서 푸틴하고 시진핑 나란히 처음엔 섰다가 멋있게 했었죠.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진다다가 미국을 가지고 완전히 친미적으로 갔다가 양쪽이 다 나빠졌어요. 네. 그 러시아도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했다가 아주 나빠졌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돈독이하고 러시아도 활용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들여야 된다. 네. 네, 지금 뭐 모든 주변국들이 중요한 단계고요. 사실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 펀더멘털은 좋은데요. 사업의 구체화가 지금 좀 그 이 후속 조치들이 보다 개발이 돼야 될 단계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세력에 있어서는 일본을 빼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최근에 한일 관계에 물론 그 일본의 책임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갈등 사안하고 협력 사안하고 지금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갈등 사안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외교적인 보건 부분도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홍 박사님하고 차두현 박사님은 이 시간 기회 여러 번 나오셔서 자주 하시니까 오늘 시간이 제약이 돼 있으니까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심재근 의원님하고 김중로 의원님께 마무리 발언. 한미 정상회담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뭐 이후에 오늘 오후에 북한에서 뭐 소식 나올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한 4, 50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재근 의원님. 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꼭 우리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하노이회담 이후에 지체되고 있는 그런 비핵화 협상이 보다 더 원활히 서로 간의 이해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빌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훌륭한 성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호 의원님. 제가 오늘 비교적 비판적인 발언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 다 우리 국민이나 뭐 모든 이 동포들까지 예. 평화와 안정을 바라자는 민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두 걱정하는 측면에서 정말 대통령께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가셔서 뭔가 결실을 맺고 돌아오기를 저도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은 녹록히 않아서 정말 걱정스럽고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지금 국제 정세 국내외적으로 계속되는데 하여튼 저희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그 정말 투명하고 확실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야당도 설득하고 국민 다 함께하는 그런 비핵화를 추진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남겨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미 관계까지 포함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요.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차두연 박사, 홍현익 박사, 또 김중너 의원, 심재권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지난 2월 28일 포스트 당시 하노이 결렬 이후로 이제 포스트 하노이의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각 나라별로 또 이해관계가 또 다를 수가 있는 만큼 외교 전쟁이 현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장 최전선에 지금 우리는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익, 우리나라의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치권과 우리 내부, 정부 모두가 그 한 가지만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때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